자, 이제 권리 행사 의무 이행 해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오죠. 2조 1항을 보시면 권리의 행사 의무 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내용 자체가 없는 조항인데 일단 적용 범위에서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는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이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법적 영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은 사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까지 다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만 뒤에 나오는데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이 안 되는 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신의 성실 원칙 가장 중요한 파생 원칙이 금반원의 원칙인데요. 제한 능력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한 능력자는 지가 한 행위를 스스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또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강행법규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민법상의 일반 조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3번 신의 측과 권리 남용과의 관계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판례가 일반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그 결과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논구를 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4번 신의 측의 행사 요건과 위반 시 직권 판단이 나왔는데, 가번 신의 측의 행사 요건에서 판례가 나와 있지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유의하실 것은 직권 판단.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신의 측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번 신의 측의 기능인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 이런 얘기입니다. 민법 규정을 적용을 하면 사건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요, 오히려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결국은 결론이 민법 규정과 결론이 배치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민법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신의 측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또 만약에 민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신의 성실 원칙상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신의 측에 적용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민법 규정과 그 결론이 배치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우측 1번 신의 측은 계약의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고요. 2번 보호 의무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습니다. 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를 줬는데 불이 나가지고 세입자가 돌아가셔도 임대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를 줬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다 털렸더라도 임대인은 뭐 하잖아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게 민법의 규정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가 그런 얘기인데 결국 뭐냐면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죠.
단기 임대차는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요. 대가를 지급하고 물건을 빌린 거니까 그것도 뭐죠? 임대차입니다. 다만 일반 임대차와 달리 여관방이 불타서 투숙객이 죽었다면 임대는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신의칙상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신의칙 안한 판례 가지고 한 개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 한 개는 결국 뭐냐면 요겁니다.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판례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판례가 신의칙에 반한다라고 한 경우에 가지고 가 무권 대리의 경우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본인이 사망을 해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아서 무효를 주장하거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4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인데 일단 완성된 후에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자가 이제 와서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번에 가지고 신의 주의 토지 통행권의 경우에 가지고 맹지 갇힌 땅의 경우에는 남의 땅을 통행할 수 있고 그때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에게는 신의칙상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라번 해가지고 동시이해 항변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 경우에서 판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보증금 안 주면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못 하겠다라고 버틸 수가 있는데 사소한 걸 안 하고 있어요.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전기시설 원상회복금 30만 원 안 준다는 이유로 신의칙상 동시이해 항변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 마번 계약 해제 경우에 가지고 1, 2,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바, 사, 그 다음에 아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의칙상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기타 판례 가지고 1번 보시면 결론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기하여 건축 건물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대지 소유자가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자기 친딸에게는 건물을 지어도 좋다라고 승낙한 자가 나중에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은 의미 없네. 그죠? 명예시탁이니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4번이죠. 4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이 대출 받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연대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사정이 좀 녹록지 않아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가 대신 연대 보증을 서줬어요. 지가 부탁해서. 읽어볼게요. 갑이 하여야 할 연대 보증을 갑의 부탁으로 을이 대신한 경우 갑이 그 연대 보증 채무를 대의 변제했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서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지가 팔았습니다. 지가 팔고 인도해 줬는데 아직 등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아직도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태인데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매수인이나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신의칙의 파생 원칙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1번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서 뭐가 나오냐면 금반원의 원칙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되는 거죠? 금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다르면 안 된다. 이게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쭉 본 판례들이 대부분 다 뭐에 해당하냐면 금반원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했던 것들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허락을 해주고 나서 이제 와서 그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앞에서는 건물을 조져도 지어도 좋다고 뭐죠? 허락해놓고 이제 와서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죠? 허용되지 않는 거죠. 이게 기타 판례에서 1번과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자신이 부탁을 해서 보증을 쓴 사람에게 이제 와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지가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뭐죠? 보증을 섰는데 이제 와서 네가 책임을 지라는 것도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매 계약을 하고 스스로 인도한 후에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스스로 팔고 인도한 후에 이제 와서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 거고요. 하나 빠졌네요. 그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후에 주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뭐 해야겠다고요? 팔겠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두 번째, 안 할게요. 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친후성실의 원칙 하면은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행은 신에 쫓아 행사해야 된다는 말이 대단히 추상적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뭐죠? 이걸 기억해 두시는 게 문제 풀 때 편해요. 반대되는 언행이 뭐죠? 금지된다.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뭐죠? 다르면 안 된다. 이게 뭐죠? 금반을 원칙이고 판례들도 대부분 다 뭐죠? 금반을 원칙이란 판례인 거죠.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2번 판례가 금반을 원칙을 인정한 경우에서 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해고가 무효예요.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가 만약에 무효라면 무효를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랬는데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퇴직금도 수령을 하고 또 다른데 또 뭐까지 했냐면 전지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그 다음에 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원도 경매가 무효예요. 경매가 무효면 자기 아파트가 경매가 됐을 때 뭐 해야 돼요? 무효임을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되는데 무효인데도 주장하지 않고 나중에 와서 비로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어형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납원 판례고요. 그 다음에 다번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거든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돈 안 갚겠다라고 하면 그만인데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겠다라고 변제하겠다고 뭘 했어요?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돈 못 갚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니까요. 그 다음에 라번 판례도 재밌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없다라고 부존재한다고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경매가 진행되고 난 후에 나 대항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되잖아?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쭉 적어봤는데 우리가 신해측과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판례는 총 8가지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건물을 짓도록 허락해 줘놓고 이제 와서 철거해달라 청구할 수가 없다. 또 자신의 부탁으로 보증 쓴 사람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는 없다. 또 매매 계약을 하고 스스로 인도한 후에 소유권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후에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다. 또 해고가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퇴직금도 별말 없이 받고 전직한 후에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경매가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경매가 이루어진 후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돈을 갚기로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소멸시효를 완성됐으면 주장할 수는 없고, 또 임차권이 없다라고 확인서를 작성해 줬고 나서 경매가 들어가니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고, 반대되는 언행은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은 실효 원칙인데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상대방에게 믿음을 준 경우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 뭐죠? 신뢰의 원칙입니다. 이 의의와 적용 요건에서 동그라미 땡 기업 보시면, 기업 본래 권리 행사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 행사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니은번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권리자가 권리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는 경우에 디귿번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는데요. 이걸 우리가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판단 기준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니은번입니다.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뭐죠? 신뢰를 부여하였어야 하고요. 넘겨보시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뭐 형성권이든 아니면 소멸시 올리지 않는 권리든 아니면 항소권과 같은 공법상 권리든 다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정 변경의 원칙이 나오는데요. 일단 개념은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판례는 해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해제는 언제 하는 거죠?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았어요. 2억에. 근데 팔고 났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땅값이 올라서 2억 5천이 됐어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해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특정 채권의 경우 채권을 죄송합니다. 특정 채권을 보증 쓴 경우에는 이때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K라는 은행이 갑이라는 법인에게 대출을 줬어요. 대출했습니다. 요 대출을 쓴 것에 대해서 을이라는 이사가 뭘 썼냐면 보증을 썼단 말이죠. 근데 그 보증 쓸 때는 이사였는데 지금은 이사가 아니에요. 이사가 아니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느냐? 해지할 수는 있다. 그죠? 보증 쓸 때는 인사든 지금 뭐요? 이사가 아니라는 말은 뭐가 바뀐 거죠? 사정이 변경된 거죠. 따라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요 보증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대출이 예를 들어서 5기다와 같은 특정 채권에 대해서 보증을 쓴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한번 읽어볼게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 근보증이나 한정 근보증과 같은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한다. 따라서 회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 이게 예외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것이냐면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데 5억이다, 10억이다 같은 뭐죠? 특정 채권에 대해서 보증 쓴 경우에는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죠? 해지할 수는 없다고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서 유래는 한번 보시기 바라고 2번 권리 남용 성립 위한 요건에서 판례가 나오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권리 남용하는 행위가 존재하고요. 플러스 주관적으로 연맥의 의사, 가해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게 뭐죠? 권리 남용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학설도 나오고 판례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요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있어야 되느냐 요 문제거든요. 근데 학설은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가해 의사가 존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뭘 기억해 두셔야죠? 판례를. 그래서 권리 남용 행위가 존재하고요. 주관적으로 연맥의 의사, 가해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되죠? 권리의 남용으로서 그러한 권리는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는 없다. 이게 뭐죠? 의고 뭐가 되는 거죠? 요건이 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은 권리 남용에 관한 판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번은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번 속군의 남용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입니다. 근데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권리 남용 행위가 뭐죠? 존재하는 거고 가만 보니까 소송을 이렇게 지나치게 남발하는 이유가 뭔가를 구제받기 위해서보다는 피고를 뭐죠? 연맥이려고 복수하려고 가해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남발하는 것도 권리의 남용으로서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라번 인륜에 반한 행위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비정한 딸 사건입니다. 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의 아파트의 주택에 동생과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데
별 이유도 없이 그 아버지와 동생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번 판례는 의미 없습니다.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바번 친권의 행사를 하더라도 지나치다면 권리 남용으로서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고요. 4번 송전선입니다. 이 송전선은 아주 우리 판례가 일관됩니다. 송전선, 송전탑인데 이에 대해서 철거를 구하는 것은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 아니고요.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자기 집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요. 언뜻 보면 그 송전선을 철거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평가되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그것은 뭐죠? 권리 남용이 아니고 정당하고 허용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송전탑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번 판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죠. 아번 판례들이 뭐 학교가 있고요. 갑이 이제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가 갑의 땅을 먹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많이 하는 뭐 한 평 반을 침범했다. 이런 한 평 반을 근거로 해서 학교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입니다. 여기서 보면 되는데 일단 권리 남용이 된다는 말은 건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말은 권리를 뭐 할 수 없죠?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권리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냐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평 반을 이유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허용될 수는 없지만 이 한 평 반 자체는 여전히 학교 것이 아니라 누구 거란 얘기죠? 갑의 것이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철거할 필요는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사용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평 반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용료를 정하기 위해서 지상권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아까 이 송전탑은 굉장히 뭐죠? 그죠? 최근에 작년에 난 판례인데 이제 송전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송전탑이 있는데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뭐 받았냐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임야니까 산속이죠. 산속에 송전탑이 있으니까 그냥 임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이 송전탑이 자기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전에다가 이제 청구를 한 거죠. 사용료 달라라고 했더니 한전에서 안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요 송전탑을 철거해 달라고 뭐가 들어갔어요? 청구가 들어갔어요. 요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송전탑에 대해서는 뭐죠? 권리남용 아닙니다. 따라서 철거를 청구하는 건 뭐죠? 정당하다. 그러니까 송전탑은 뭐예요? 철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15년 동안 이 땅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죠? 철거해야 되고 15년 동안 사용료는 내야 되겠죠. 사용료가 재밌는 게 13만 7천 원이 났어요. 13만 7천 원.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이거 지금 누가 문제예요? 한전 지금 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내 땅이니까 사용료 달라 그랬을 때 그냥 사용료 계산해서 주고 임대차 계약을 하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든 뭐 이렇게 했으면 이게 별 문제도 아니고 그냥 돈 100만 원 이내로 해결될 문제인데 괜히 그거를 뭐예요? 뭐 배째라 이런 저 직원이 난리 피니까 뭐예요? 철거해달라고 뭐가 들어갔어요? 청구 들어가고. 그러니까 법원은 뭐죠? 철거해라. 그리고 뭐죠? 사용료 줘라. 13만 7천 원.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뭐죠? 이거 매덕 날리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죠. 아무튼 송전선, 송전탑에 대해서는 판사가 어렸을 때 송전탑 밑에 살았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약간 좀 이게 적의가 있어요. 그래서 송전탑, 송전선에 대해서는 철거를 청구하는 거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에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 자체를 행사하지 못할 뿐이지 권리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신호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호 측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 가능합니다. 2번 강행복귀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 위반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다. X.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금반원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무효행위를 한 자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거 가능합니다. 3번 인지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인지청구권은 실효된다. X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인지청구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식임을 인정해달라고 뭐죠? 청구하는 거죠. 이게 그 무엇과 관련되냐면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생전에 계실 때 그 여자분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뭐죠? 당신의 딸임을 뭐 해달라고요? 인정해달라고. 그분이 나이가 거의 50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측에서 뭐예요? 그동안 인지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권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실효가 됐다는 것이니까 더 이상 인지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하더라도 뭐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인지는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전자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 모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 측에서 응하지는 않았어요. 응하지 않으니까 뭐죠? 그냥 그쪽에서 승소 판결 나가지고 그냥 딸임이 뭐가 돼요? 인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4번 신의 측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만 적용되므로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의 관청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것도 뭐죠? X죠. 다시 말하면 아까 민법은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은 뭐에 대해서도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5번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신의 측이 적용될 수 있다. 오, 맞죠. 아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금반원의 원칙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썼나요? 7번인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변제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뭐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상 뭐 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권리, 능력 해가지고 3조가 나옵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만 뭐가 있죠? 권리, 능력이 있고요. 따라서 출생하기 전에 태아는 민법 3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가 없는 거죠?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해서 몇 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뭘 인정하냐면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차칙의 1. 불법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태아에게도 뭐합니까? 인정을 합니다. 2. 태아에게 뭘 인정하냐면 상속권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태아에게도 결국은 맨 밑에 나와 있죠. 대습상속권도 인정이 되고 태아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된다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태아는 유증의 대상이 됩니다. 뭐 할 수 있냐면 유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사인 증여, 태아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자신의 자식임을 인지할 수가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인지의 대상은 되지만 인지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죠. 자, 태아는 불법행위 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상속권 인정이 되고 유증받을 수 있고요. 인지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증여받을 수는 없고요. 또 인지해달라고 태아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이러한 민법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측해 보시면 1. 정지조건설과 넘겨보시면 해제조건설로 나뉩니다.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일단 정지조건설은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고요. 정지조건설이란 말은 일단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출생을 해야 비로소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정지조건설이고 판례 입장이고요. 학설은 뭘 취하냐면 해제조건설을 취하는데요. 해제조건설은 결국은 태아 상태에서도 이미 권리 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출생하지 못하면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 능력이 소멸돼 버리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해제조건설입니다. 결국은 태아 상태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입니다. 태아 상태에서도 권리 능력이 있다고 이해하는 경우는 뭐죠? 해제조건설. 태아 상태에서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뭐죠? 정지조건설인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둘 다 어떻든 간에 출생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지조건설은 출생을 해야 비로소 뭘 가져요? 권리를 갖고 해제조건설도 사산하게 되면 출생하지 못한다면 권리 능력이 뭐죠? 소멸된다는 말은 뭐 앞과 뒤가 다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학설을 취하든 간에 뭐는 해요? 출생은 해야 된다는 거죠. 출생을 해야 비로소 뭘 가질 수 있어요?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출생을 해야 이러한 것들이 뭐가 돼요? 인정되게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태아가 태아 상태에서 유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출생하긴 했는데 기형아로 출생했어요. 그렇다면 출생했으니까 자신이 당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다. 다만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다만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반드시 뭐 해야지만요? 출생을 해야 된다. 이게 뭐죠?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50페이지 보시면 태아가 권리 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살아서 출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기본 학위 문제. 이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할 건데.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X입니다. 이거 다음 주 하겠지만 목적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2번 제3자의 불법 행위로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뭐가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한다. X입니다. 태아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는 해야 돼요? 출생은 해야 됩니다. 3번 동시 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다. X입니다. 일단은 사실상의 추정으로 보고요. 4번 증여에 관하여 태아의 수중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법정 대리인에 의한 수중 행위는 가능하다는 질문은 뭐죠? 다시 한번요. 옳은 걸 찾는 거죠. 그죠?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중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법정 대리인에 의한 수중 행위는 가능하다. X인데. 5번 권리 능력은 사망 신고에 의해 상실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권리 능력은 사망하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순간 소멸이 되므로 5번도 뭐죠? X죠. 이거 답이 잘못된 거구나. 다시 할게요. 그죠? 답은 뭐죠? 4번이 아니라 뭐죠? 3번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답이 뭐죠? 4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다시 볼게요. 3번. 동시 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 추정이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그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언제 동시에 죽었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동시에 죽은 것으로 뭐죠? 추정하기 때문에 법률상의 추정이고요. 4번은 뭐죠? X입니다.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중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그 법정 대리인에 의한 수중 행위는 가능하다. X입니다. 태아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중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 아니라 뭐죠? 3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측에 행위 능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